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세계사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한 권으로 빠르게 끝내는 세계사 익스프레스입니다. 제가 자주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 서 에이스 쇼 김영석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한데요. 시대순으로 큰 흐름을 잡아주고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재밌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나갑니다. 이렇게 세계사를 재밌고 쉽게 풀어주는 책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신간 소식을 알려주신 빅피시 출판사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중세에서 근세, 근대까지의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소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 익스프레스 빅피시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중세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00년 전쟁까지. 흔히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5세기 후반 르네상스까지 약 1000년의 시기를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고대와 근대 사이의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서양과 같이 고대와 중세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동양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에서 중세가 언제였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중세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확실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서기 476년,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장군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공백을 틈타 게르만족이 들어오는데 이를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게르만족은 프랑크 왕국과 롬바르드 왕국, 서고트 왕국 등을 건설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쪽에는 아직 동로마 제국이 건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6세기 중반 동로마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대규모 정복 전쟁을 펼쳐서 전성기 시절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모든 도시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60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등장해 신흥 종교인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이슬람교는 동로마 제국과 서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의 진격을 막아내면서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이 셀주크 제국에 패하면서 아나톨리아 지역을 이슬람 세력에게 내주고 맙니다. 이때부터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상과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고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약화되자 왕은 지역 영주에게 땅을 나눠주는 대신 충성을 맹세하게 했죠. 영주들은 그 땅을 다시 기사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임대해주며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기반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봉건 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봉건 제도가 점차 붕괴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으로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은 동방으로부터 발전된 문명과 과학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흔히 중세시대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점철되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암흑시대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밀라노 칙령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많은 신과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점차 성장했지만 여전히 로마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이유 중 하나는 전투 도중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승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제국의 분열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기독교 박해 정책이 실패하면서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 덕분에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의 다신교 사회에서 중세의 기독교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분열 395년 로마 제국은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결정에 따라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영구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낳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동로마와 달리 서로마는 자원과 방어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쇠퇴를 거듭하다 멸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게르만족의 침입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훈족이 유럽을 침략하면서 게르만족은 자신들의 거점을 잃고 로마 제국 내로 밀려들었죠. 이러한 배경도 있었지만 게르만족이 로마를 공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부패와 반복된 내전으로 인해 국경 방어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민족 병사를 고용해 군대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로마 내부의 약점을 이용하며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상황의 끝에서 서로마는 결국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전통을 계승해 비잔틴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비잔틴 제국조차 시간이 흐르며 점차 영토를 상실했고 1453년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하며 법률, 행정, 건축, 그리고 기독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은 고대 세계의 끝과 함께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슬람교의 탄생 60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이슬람 제국은 급격하게 세력을 넓히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을 공격했고 711년에는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문화와 건축이 이베리아 반도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과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성당을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동료를 후계자로 받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이후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가 더해지며 이슬람교는 여러 분파와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죠. 이러한 분열로 인해 현대에도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건국 618년 이연이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연에게는 이세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인 이건성과 동생 이원길이 이세민을 견제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26년 6월 이세민은 이건성과 이원길에게 황제의 후궁을 강제로 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이들을 궁궐로 호출합니다. 이건성과 이원길은 장안성의 북문인 현무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완전 무장한 이세민이 이들을 공격해서 형 이건성을 활로 쏴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친형을 죽인 것에 당황했는지 이세민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동생 이원길이 이세민의 활을 빼앗아 이세민을 죽이려는 순간 이세민의 부하인 위지경덕이 이원길을 죽였습니다. 이세민이 형제들을 제거한 이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를 모조리 죽인 이세민에게 두려움을 느낀 황제 이연은 아들 이세민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합니다. 친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잡은 폐류나 이세민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황제 당 태종이 됩니다. 권력을 잡은 이세민은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막혀 패배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거대한 토산을 쌓아 공략하려고 했지만 안시성의 결사적인 방어 탓에 실패했고 결국 큰 손실을 본 당군은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고구려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기회를 포착한 당나라는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668년 신라의 도움을 받은 당나라가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 후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구도를 크게 재편하며 신라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843년 732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유럽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막아냈습니다. 투르 푸아티의 전투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서유럽으로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슬람군의 빠른 기동을 막기 위해 방어적인 진영을 구축했고 이슬람군은 이 방어벽을 돌파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며 퇴각했습니다. 이 전투는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43년 프랑크 왕국은 베르댕 조약을 통해 루트비히 1세의 세 아들인 로타르 1세, 루트비히 2세, 카를 2세에게 분할되었습니다. 로타르 1세는 중부 프랑크 왕국, 루트비히 2세는 동프랑크 왕국, 카를 2세는 서프랑크 왕국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은 유럽 각국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서유럽의 국가 체제와 중세 유럽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1095년에서 1291년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과 중동 사이에 벌어진 종교적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겼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1095년 첫 번째 십자군을 조직해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에도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성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이나 지속됐고 결국 십자군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충돌을 넘어 중세 유럽과 중동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럽 사회는 이 전쟁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군사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습니다. 칭기즈칸 몽골 제국 건설 1206년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의 초대 대칸에 올랐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성장했으나
뛰어난 지도력과 군사 전략으로 몽골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칭기즈칸 이전의 몽골은 유목 생활이 중심인 분열된 부족 사회였으나 칭기즈칸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통일된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서하를 정복했으며 금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을 잇는 교역로를 장악하고 동서양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의 업적으로 인해 몽골은 전례 없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의 성장 배경에는 칭기즈칸의 강력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군사 조직,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종교와 문화에 관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몽골 제국의 빠른 확장과 안정적인 통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동유럽에 진출해 폴란드군과 헝가리군을 격파하며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 칸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몽골군은 서유럽 정복 계획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몽골군의 유럽 정복 중단은 서유럽이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은 이후 자체적인 국가 체제와 경제적 부흥을 이어갈 수 있었죠. 1271년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통치는 중국과 몽골의 문화를 결합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으나 그의 사후 몽골 제국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집필 1298년 마르코 폴로가 20년 넘게 동방을 여행하고 쓴 동방견문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방문했던 중국의 원나라를 비롯해 인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풍습, 경제, 정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도달했으며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과 교류하며 그 궁정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해로를 통해 귀국하며 자신이 본 이국적인 풍경을 책에 담았죠.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하도 기상천외해서 이 책의 내용이 허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이 입증됐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본문에서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동방견문록은 동방에 대한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의 창궐 1347년에서 1351년 1347년 몽골군은 흑해 연안에 있는 카파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성 안으로 쏘아보냈죠. 얼마 후 흑해에서 온 12척의 배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죠. 선원 대부분이 이미 죽은 상태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온몸이 검은색 종기로 덮여 있었죠. 얼마 안 돼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몽골 제국의 확장으로 다양한 지역이 연결된 결과 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까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흑사병은 전날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 죽어서 발견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백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 흑사병이 창궐한 와중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16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서 백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백년 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전쟁의 다른 배경으로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플랑르드 지방의 모직물 산업이 잉글랜드의 양모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1337년에 시작되었고 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은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에서 장궁 부대를 활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잔다르크가 등장하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429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며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점차 전세를 뒤집으며 1453년 보르도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전쟁을 끝냈습니다. 백년 전쟁은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강화되었고 봉건 제도가 약화되었으며 전쟁 기술과 군사 조직이 발전할 수 있었죠.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잉글랜드는 평화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란인 장미 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으로 결국 튜더 왕조가 등장하며 종식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14세기 유럽은 흑사병과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근세와 근대 르네상스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1347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노동력 감소로 기존 사회 구조가 붕괴했고 결국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력이 귀해지자 농민들은 영주 밑에서 농사짓기보다는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로 몰려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주에 종속돼 생활하던 농민 중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 지방 영주의 권력이 약해진 반면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적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흑사병으로부터 가까스로 회복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예술과 과학이 발전했고 인문주의와 계몽주의 등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활약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학문과 과학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또 항해술의 발전은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고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우월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해 막대한 양의 자원과 노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양은 세계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 수탈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잉카 제국과 아스테카 제국이 멸망했고 인구 대다수가 유럽인이 가져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대항해 시대로 막대한 부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확보하게 된 유럽은 산업혁명이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공업 생산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기계화된 공장 생산 방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과학과 기술 혁신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또 자본주의의 경제가 뿌리내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인구가 급증했고 사회는 부유한 자본가 계급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양분됐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에서의 근대는 서양보다 비교적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세기까지의 동양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발전을 목격하면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영국의 속수무책으로 패한 아편 전쟁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 그리고 인도가 근대화를 이루려고 시도했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둔 나라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단테 신곡 발표 1321년 단테는 13세기 말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깊이 관여했지만 정파 간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 결국 1302년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은 단테가 신곡을 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죠. 신곡은 단테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서사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으며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는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대의 정치적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했죠.
이탈리아어 문학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세속어로 쓰인 최초의 서사시로 서양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도덕적 여정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1350년경 흑사병의 대유행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노들의 지위가 상승했고 이는 봉건제도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교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사상의 물결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인문주의 사상과 함께 개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35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인간의 완벽한 육체미를 보여주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초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지식의 확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작 1185년 12세기 일본은 황족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헤이안 시대의 말기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죠. 지방 무사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막부라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었죠. 막부는 일본의 무사 정권을 뜻합니다. 무사 정권의 최고 권력자는 쇼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사 정권은 전쟁과 정치를 동시에 관리하는 독특한 통치 시스템으로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들은 엄격한 계급 제도와 무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에도 막부까지 약 700년간 일본 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일본의 봉건제 문화와 무사도 정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에는 천황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으로 천황은 점점 상징적 권력으로 전락한 반면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 정권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명나라 건국 1368년 1367년 한족이 몽골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하에서 한족은 최하층민인 제4신분이었죠.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족이 전국 각지에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건적의 난은 백년교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 반란으로 붉은 머리띠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1351년 시작된 이 반란은 각지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퍼져나가며 몽골 제국의 통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원나라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부패에 반발한 농민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반란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반란 세력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가난한 농민 출신인 주원장이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북진을 계속한 끝에 몽골을 중국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다시 한번 한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끝내고 한족의 자부심을 되찾으며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명나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유교를 국가 이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자학이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으며 과거 제도를 부활시켜 능력 기반의 관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재분배하고 세제를 개혁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대운하를 정비해 교역을 활성화하며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북방 방어선을 강화하고 만리장성을 재건해 외세의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이처럼 명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한족 중심의 질서를 재확립하며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동로마 제국 멸망 1453년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치면서 과거 수많은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대포인 우르반 거포까지 동원한 오스만 제국의 공세에 밀려 마침내 함락된 것이었죠. 우르반 거포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무기로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성벽을 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2000년 넘게 지속된 로마 제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은 동쪽 무역로를 잃게 되어 향신료 등 동방 자원의 공급이 차단되었고 이는 신항로 개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로마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망명하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발판으로 르네상스가 탄생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와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유럽의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탐험 1492년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했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바이킹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이 11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뉴펀들랜드 지역에 정착지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현지의 바이킹 유적지 발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인의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 이전에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려는 목표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현재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지만 이를 아시아로 착각했습니다. 이후 쿠바와 에스파뇰라 섬으로 항해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금과 자원을 강탈하고 노예화하는 등 폭력적인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탐험은 유럽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전염병과 폭력으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494년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기준으로 신대륙을 분할했습니다. 이후 유럽 강국들은 신대륙 자원을 확보하며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고 세계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 1517년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해 재정을 확충했는데 이는 신앙적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을 조장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행위가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주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 종교적 개혁뿐 아니라 당시의 교회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신앙의 중심이 성서에 있음을 주장하며 누구나 성서를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박문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지만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빠르게 퍼지며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됐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는 민족 국가의 발전을 촉진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근대적 사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마젤란의 지구 일주 항해 1522년 1522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함대가 수많은 역경 끝에 처음으로 지구 일주 항해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출발한 270명의 선원 중에서 겨우 18명만이 살아 돌아왔을 정도로 이들의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마젤란은 태평양을 횡단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긴 항해 당시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괴혈병에 시달렸죠. 1521년 필리핀에 도착한 그는 세부 섬에서 현지 부족과 동맹을 맺었으나 인근 부족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함대는 사령관 후안 세바스타인 엘카노의 지휘 아래 말루크 제도를 거쳐 인도양과 희망봉을 지나 스페인으로 기환했습니다. 출발 당시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이 있었으나 단 한 척의 배인 빅토리아호와 선원 18명만이 살아남아 돌아오게 됩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했으며 이는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근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동설 1500년경 중세 유럽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오랜 기간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천체의 운동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기존 종교적 신념과 충돌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과 금성의 위성을 관찰하며 지동설을 입증했지만 종교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은 단순한 천문학 이론을 넘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근대 과학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의 몰락 1588년 1533년 스페인이 우월한 군사력을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의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571년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에 맞서 스페인과 베네치아, 교황령 등이 연합하여 대규모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스 서부 해안의 레판토에서 해전이 벌어졌으며 기독교 동맹군이 오스만 함대를 크게 격파하며 승리했습니다.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이 저지됐죠. 이 해전에서 크게 활약한 스페인 함대는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 패함으로써 스페인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용기를 얻은 영국은 그때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산업혁명 1760년경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농업혁명으로 먹을거리는 늘고 인구는 급증했으며 석탄과 철이 넘쳐났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쌓은 자본과 식민지 시장까지 영국은 산업혁명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었죠. 첫 신호탄은 섬유 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케이의 플라잉 셔틀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섬유 생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공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기계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증기기관은 기차와 배를 움직이며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이 혁신은 자본주의의 확산과 도시화,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혹독한 현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사는 방식을 모두 바꿔버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였던 셈이죠. 미국의 독립선언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07년 영국 이주민들이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첫 식민지를 건설하며 시작됩니다.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는 이들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담배 농사를 일구며 살아갔죠. 대서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13개 식민지는 시간이 흐르며 영국 본국과 점차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 잇따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차세, 인지세 같은 세금 폭탄은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분출되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1775년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서 첫 총성이 울리며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초반에 고전했지만 1777년 세로토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전쟁은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며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독립선언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적 가치를 담아내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립을 발판으로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며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세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00년 전쟁까지 흔히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5세기 후반 르네상스까지 약 1000년의 시기를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고대와 근대 사이의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서양과 같이 고대와 중세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동양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에서 중세가 언제였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중세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확실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서기 476년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장군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공백을 틈타 게르만족이 들어오는데 이를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게르만족은 프랑크 왕국과 롬바르드 왕국, 서고트 왕국 등을 건설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쪽에는 아직 동로마 제국이 건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6세기 중반 동로마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대규모 정복 전쟁을 펼쳐서 전성기 시절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모든 도시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60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등장해 신흥 종교인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이슬람교는 동로마 제국과 서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의 진격을 막아내면서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이 셀주크 제국에 패하면서 아나톨리아 지역을 이슬람 세력에게 내주고 맙니다. 이때부터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상과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명이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고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약화되자 왕은 지역 영주에게 땅을 나눠주는 대신 충성을 맹세하게 했죠. 영주들은 그 땅을 다시 기사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임대해주며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기반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봉건 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봉건 제도가 점차 붕괴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으로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은 동방으로부터 발전된 문명과 과학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흔히 중세 시대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점철되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암흑 시대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밀라노 칙령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많은 신과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점차 성장했지만 여전히 로마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이유 중 하나는 전투 도중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승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제국의 분열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기독교 박해 정책이 실패하면서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 덕분에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의 다신교 사회에서 중세의 기독교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분열 395년 로마 제국은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결정에 따라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영구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낳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동로마와 달리 서로마는 자원과 방어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쇠퇴를 거듭하다 멸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게르만족의 침입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훈족이 유럽을 침략하면서 게르만족은 자신들의 거점을 잃고 로마 제국 내로 밀려들었죠. 이러한 배경도 있었지만 게르만족이 로마를 공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부패와 반복된 내전으로 인해 국경 방어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민족 병사를 고용해 군대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로마 내부의 약점을 이용하며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상황의 끝에서 서로마는 결국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전통을 계승해 비잔틴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비잔틴 제국조차 시간이 흐르며 점차 영토를 상실했고 1453년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하며 법률, 행정, 건축, 그리고 기독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은 고대 세계의 끝과 함께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슬람교의 탄생 600년경 60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이슬람 제국은 급격하게 세력을 넓히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을 공격했고 711년에는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문화와 건축이 이베리아 반도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과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성당을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동료를 후계자로 받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이후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가 더해지며 이슬람교는 여러 분파와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죠. 이러한 분열로 인해 현대에도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건국 618년 618년 이연이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연에게는 이세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인 이건성과 동생 이원길이 이세민을 견제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26년 6월 이세민은 이건성과 이원길에게 황제의 후궁을 강제로 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이들을 궁궐로 호출합니다. 이건성과 이원길은 장안성의 북문인 현무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완전 무장한 이세민이 이들을 공격해서 형 이건성을 활로 쏴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친형을 죽인 것에 당황했는지 이세민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동생 이원길이 이세민의 활을 빼앗아 이세민을 죽이려는 순간 이세민의 부하인 위지경덕이 이원길을 죽였습니다. 이세민이 형제들을 제거한 이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를 모조리 죽인 이세민에게 두려움을 느낀 황제 이연은 아들 이세민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합니다. 친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잡은 폐륜나 이세민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황제 당 태종이 됩니다. 권력을 잡은 이세민은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막혀 패배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거대한 토산을 쌓아 공략하려고 했지만 안시성의 결사적인 방어 탓에 실패했고 결국 큰 손실을 본 당군은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고구려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기회를 포착한 당나라는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668년 신라의 도움을 받은 당나라가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 후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구도를 크게 재편하며 신라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843년 732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유럽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막아냈습니다. 투르 푸아티의 전투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서유럽으로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슬람군의 빠른 기동을 막기 위해 방어적인 진영을 구축했고 이슬람군은 이 방어벽을 돌파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며 퇴각했습니다. 이 전투는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43년 프랑크 왕국은 베르댕 조약을 통해 루트비히 1세의 세 아들인 로타르 1세, 루트비히 2세, 카를 2세에게 분할되었습니다. 로타르 1세는 중부 프랑크 왕국, 루트비히 2세는 동프랑크 왕국, 카를 2세는 서프랑크 왕국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은 유럽 각국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서유럽의 국가체제와 중세 유럽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1095년에서 1291년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과 중동 사이에 벌어진 종교적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겼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1095년 첫 번째 십자군을 조직해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에도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성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이나 지속됐고 결국 십자군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충돌을 넘어 중세 유럽과 중동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럽 사회는 이 전쟁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군사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습니다. 칭기즈칸 몽골 제국 건설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의 초대 대칸에 올랐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성장했으나 뛰어난 지도력과 군사 전략으로 몽골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칭기즈칸 이전의 몽골은 유목 생활이 중심인 분열된 부족 사회였으나 칭기즈칸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통일된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서하를 정복했으며 금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을 잇는 교역로를 장악하고 동서양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의 업적으로 인해 몽골은 전례 없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의 성장 배경에는 칭기즈칸의 강력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군사 조직,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종교와 문화에 관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몽골 제국의 빠른 확장과 안정적인 통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동유럽에 진출해 폴란드군과 헝가리군을 격파하며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 칸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몽골군은 서유럽 정복 계획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몽골군의 유럽 정복 중단은 서유럽이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은 이후 자체적인 국가 체제와 경제적 부흥을 이어갈 수 있었죠. 1271년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통치는 중국과 몽골의 문화를 결합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으나 그의 사후 몽골 제국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집필 1298년 마르코 폴로가 20년 넘게 동방을 여행하고 쓴 동방견문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방문했던 중국의 원나라를 비롯해 인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풍습, 경제, 정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도달했으며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과 교류하며 그 궁정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해로를 통해 귀국하며 자신이 본 이국적인 풍경을 책에 담았죠.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하도 기상천외해서 이 책의 내용이 허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이 입증됐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본문에서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동방견문록은 동방에 대한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의 창궐 1347년에서 1351년 1347년 몽골군은 흑해 연안에 있는 카파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성 안으로 쏘아보냈죠. 얼마 후 흑해에서 온 12척의 배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죠. 선원 대부분이 이미 죽은 상태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온몸이 검은색 종기로 덮여 있었죠. 얼마 안 돼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몽골 제국의 확장으로 다양한 지역이 연결된 결과 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까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흑사병은 전날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 죽어서 발견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백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 흑사병이 창궐한 와중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16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서 백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백년 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전쟁의 다른 배경으로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플랑르드 지방의 모직물 산업이 잉글랜드의 양모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1337년에 시작되었고 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은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에서 장궁 부대를 활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잔다르크가 등장하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429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며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점차 전세를 뒤집으며 1453년 보르도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전쟁을 끝냈습니다. 백년 전쟁은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강화되었고 봉건제도가 약화되었으며 전쟁 기술과 군사 조직이 발전할 수 있었죠.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잉글랜드는 평화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란인 장미 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으로 결국 튜더 왕조가 등장하며 종식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14세기 유럽은 흑사병과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근세와 근대 르네상스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1347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노동력 감소로 기존 사회 구조가 붕괴했고 결국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력이 귀해지자 농민들은 영주 밑에서 농사짓기보다는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로 몰려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주에 종속돼 생활하던 농민 중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 지방 영주의 권력이 약해진 반면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적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흑사병으로부터 가까스로 회복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예술과 과학이 발전했고 인문주의와 계몽주의 등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활약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학문과 과학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또 항해술의 발전은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고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우월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해 막대한 양의 자원과 노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양은 세계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 수탈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잉카 제국과 아스테카 제국이 멸망했고 인구 대다수가 유럽인이 가져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대항해 시대로 막대한 부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확보하게 된 유럽은 산업혁명이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공업 생산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기계화된 공장 생산 방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과학과 기술 혁신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또 자본주의의 경제가 뿌리내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인구가 급증했고 사회는 부유한 자본가 계급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양분됐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에서의 근대는 서양보다 비교적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세기까지의 동양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발전을 목격하면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영국의 속수무책으로 패한 아편 전쟁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 그리고 인도가 근대화를 이루려고 시도했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둔 나라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단테
신곡 발표. 1321년 단테는 13세기 말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깊이 관여했지만 정파 간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 결국 1302년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은 단테가 신곡을 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죠. 신곡은 단테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서사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으며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는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대의 정치적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했죠. 이탈리아어 문학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세속어로 쓰인 최초의 서사시로 서양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도덕적 여정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1350년경 흑사병의 대유행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노들의 지위가 상승했고 이는 봉건제도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교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사상의 물결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인문주의 사상과 함께 개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35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인간의 완벽한 육체미를 보여주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초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지식의 확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작 1185년 12세기 일본은 황족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헤이안 시대의 말기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죠. 지방 무사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막부라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었죠. 막부는 일본의 무사 정권을 뜻합니다. 무사 정권의 최고 권력자는 쇼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사 정권은 전쟁과 정치를 동시에 관리하는 독특한 통치 시스템으로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들은 엄격한 계급 제도와 무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에도 막부까지 약 700년간 일본 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일본의 봉건제 문화와 무사도 정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에는
천황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으로 천황은 점점 상징적 권력으로 전락한 반면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 정권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명나라 건국 1368년 1367년 한족이 몽골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하에서 한족은 최하층민인 제4신분이었죠.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족이 전국 각지에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건적의 난은 백년교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 반란으로 붉은 머리띠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1351년 시작된 이 반란은 각지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퍼져나가며 몽골 제국의 통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원나라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부패에 반발한 농민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반란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반란 세력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가난한 농민 출신인 주원장이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북진을 계속한 끝에 몽골을 중국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다시 한번 한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끝내고 한족의 자부심을 되찾으며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명나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유교를 국가 이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자학이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으며 과거 제도를 부활시켜 능력 기반의 관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재분배하고 세제를 개혁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대운하를 정비해 교역을 활성화하며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북방 방어선을 강화하고 만리장성을 재건해 외세의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이처럼 명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한족 중심의 질서를 재확립하며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동로마 제국 멸망 1453년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치면서 과거 수많은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대포인 우르반 거포까지 동원한 오스만 제국의 공세에 밀려 마침내 함락된 것이었죠. 우르반 거포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무기로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성벽을 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2000년 넘게 지속된 로마 제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은 동쪽 무역로를 잃게 되어 향신료 등 동방 자원의 공급이 차단되었고 이는 신항로 개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로마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망명하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발판으로 르네상스가 탄생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와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유럽의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탐험 1492년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했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바이킹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이 11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뉴펀들랜드 지역에 정착지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현지의 바이킹 유적지 발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인의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 이전에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려는 목표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현재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지만 이를 아시아로 착각했습니다. 이후 쿠바와 에스파뇰라 섬으로 항해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금과 자원을 강탈하고 노예화하는 등 폭력적인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탐험은 유럽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전염병과 폭력으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494년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기준으로 신대륙을 분할했습니다. 이후 유럽 강국들은 신대륙 자원을 확보하며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고 세계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 1517년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해 재정을 확충했는데 이는 신앙적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을 조장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행위가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주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 종교적 개혁뿐 아니라 당시의 교회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신앙의 중심이 성서에 있음을 주장하며 누구나 성서를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박문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지만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빠르게 퍼지며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됐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는 민족 국가의 발전을 촉진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근대적 사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마젤란의 지구일주 항해 1522년 1522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함대가 수많은 역경 끝에 처음으로 지구일주 항해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출발한 270명의 선원 중에서 겨우 18명만이 살아 돌아왔을 정도로 이들의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마젤란은 태평양을 횡단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긴 항해 당시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괴혈병에 시달렸죠. 1521년 필리핀에 도착한 그는
세부 섬에서 현지 부족과 동맹을 맺었으나 인근 부족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함대는 사령관 후안 세바스타인 엘카노의 지휘 아래 말루크 제도를 거쳐 인도양과 희망봉을 지나 스페인으로 기환했습니다. 출발 당시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이 있었으나 단 한 척의 배인 빅토리아호와 선원 18명만이 살아남아 돌아오게 됩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했으며 이는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근대의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동설 1500년경 중세 유럽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오랜 기간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천체의 운동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기존 종교적 신념과 충돌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과 금성의 위성을 관찰하며 지동설을 입증했지만 종교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은 단순한 천문학 이론을 넘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근대 과학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의 몰락 1588년 1533년 스페인이 우월한 군사력을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의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571년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에 맞서 스페인과 베네치아, 교황령 등이 연합하여 대규모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스 서부 해안의 레판토에서 해전이 벌어졌으며 기독교 동맹군이 오스만 함대를 크게 격파하며 승리했습니다.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이 저지됐죠. 이 해전에서 크게 활약한 스페인 함대는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 패함으로써 스페인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용기를 얻은 영국은 그때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산업혁명 1760년경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농업혁명으로 먹을거리는 늘고 인구는 급증했으며 석탄과 철이 넘쳐났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쌓은 자본과 식민지 시장까지 영국은 산업혁명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었죠. 첫 신호탄은
섬유 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케이의 플라잉 셔틀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섬유 생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공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기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증기기관은 기차와 배를 움직이며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이 혁신은 자본주의의 확산과 도시화,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혹독한 현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사는 방식을 모두 바꿔버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였던 셈이죠. 미국의 독립선언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07년 영국 이주민들이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첫 식민지를 건설하며 시작됩니다.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는 이들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담배 농사를 일구며 살아갔죠. 대서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13개 식민지는 시간이 흐르며 영국 본국과 점차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 잇따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차세, 인지세 같은 세금 폭탄은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분출되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1775년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서 첫 총성이 울리며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초반에 고전했지만 1777년 세로토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전쟁은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며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독립선언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적 가치를 담아내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립을 발판으로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며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